트렌드 코리아 2020 대표 저자 김난도 출판 미래의 창 2019년 10월 447페이지 18,000원 해마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매년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경자년 GTA를 장식할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는 2019년의 소비 트렌드를 되짚어보고 김난도 교수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제시하는 트렌드 키워드를 통해 2020년 한 해의 한국 소비 문화의 흐름을 예상한다. 2019년 소비 트렌드 회고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는 기해년인 2019년의 소비 트렌드로 플레이 더 컨셉을 연출하라, 인바이트 투 더 셀마켓, 세포마켓, 고잉 뉴트로, 요즘 옛날 뉴트로, 그린 서바이벌, 필환경 시대, You are my proxy emotion, 감정 대리인 내 마음을 부탁해, 데이터 인텔리전스, 리버스 오브 스페이스,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존, 이머징 밀레니얼 패밀리, 밀레니엄 가족, 에즈 빅 마이셀프, 그곳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매너스 맥스 더 컨슈머, 매너 소비자 등 10가지 트렌드를 제시하고 각 키워드 두 운을 따서 피기 드림이라고 명명했다. 이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책은 각 트렌드를 회고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플레이 더 컨셉을 연출하라. 가성비나 품질보다 컨셉이 화두가 된 시대다.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컨셉을 연출하는 컨셉러를 자처하며 직관적인 미학, 순간적인 느낌, 가볍고 헐거운 컨셉에 빠르게 반응한다. 구매의 근거가 이유에서 컨셉으로 바뀌고 있다. 마케팅하지 말고 컨셉팅하라. 이미지와 영상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원주민들은 2019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콘텐츠보다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컨셉 기반의 콘텐츠에 열광했다. 마케팅하지 말고 컨셉팅하라는 2020년에도 유효한 소비자들의 주문이다. 고잉 뉴트로, 요즘 옛날 뉴트로. 복고는 수시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트렌드지만 트렌드 코리아 2019는 이를 돌아온 복고, 레트로가 아니라 새로운 복고, 뉴트로라 명명한다. 뉴트로는 과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빌려 현재를 파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질은 유지하되 재해석을 통해 현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뉴트로가 2020년에는 더 가치 있는 해석과 창조의 결과를 창출해 디지털 세상의 진정한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데이터가 넘쳐나는 오늘날에도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고객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 관련 자료를 기초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족집게처럼 파악해내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식별 분석하는 기술을 적용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량이다. 데이터 인텔리전스의 리뷰에서 중국 사례가 유독 많이 등장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지만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많고 관련 규제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새로운 분석과 활용을 매우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이에 대한 우려가 강한 탓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이라는 놓칠 수 없는 두 가치에 대한 균형 감각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머징 밀레니얼 패밀리, 밀레니엄 가족. 엄마가 변한다. 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주고 남는 시간은 자신이 예뻐지는 데 투자한다. 엄마만의 변화가 아니다. 탈며느리, 탈시부모를 선언하고 전통적인 고부 갈등은 장서 갈등으로 모습을 바꾸는데 이러한 가족을 밀레니얼 가족이라 부른다. 2019년 밀레니얼 가족은 타고난 유연성과 균형 감각으로 개인과 가족 공동체 사이의 적정 수준을 찾고자 노력했다. 자신들이 형성해온 가치관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성세대의 세상에 나름대로 잘 적응한 것이다. 한국의 기업 역시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이들의 미충족 니즈를 해결하고자 했다. 20세기의 가족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신종족, 21세기형 밀레니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은 한국 소비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Manners makes the consumer. 매너 소비자. 직원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갑질이 늘어나면서
블랙 컨슈머, 악성 소비자와 고객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근로자들의 감정노동 보호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과 유통 현장에서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을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 매너와의 균형을 도모하는 워커밸, 워커 커스터머 밸런스가 중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이전 세대와는 다른 업무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에 들어오기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워커밸의 시대. 이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해야 할 때다. 진정성과 유능함으로 2020년 매너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희망해 본다. 2020년 소비 트렌드 전망, 2020년의 전반적 전망, 2020 경제 전망. 2020년에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특히 대외 개방성이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와 교역의 위축으로 인한 제조업의 부진으로 경기는 하향 흐름을 보일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특히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들의 성장세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대외 환경 속에 한국 경제는 2019년 상반기 1.9%라는 성장률에 그치며 세계 경제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이어지며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추세는 정책 기조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는 2019년 9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4% 감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 측의 원자재 수입 물가의 하락과 수요 측의 내수 불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약화로 내년에도 0에서 1%대의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편 고용 부문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2020년에도 청년들은 어려운 취업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운데 이러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가계의 소비 성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020 IT 기술. 2019년의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에서 소개된 5가지 신기술 트렌드를 통해 2020년에 소비자들이 맞이할 주요 IT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키워드는 센서 기술과 이동성이다. 센서 기술은 다양한 사물이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통신하며 사람에게 고부가 가치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의 핵심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센서 기술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사물은 주변 환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물의 자발적 이동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키워드는 증강인간인데, 이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감성 컴퓨팅 등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간의 생각과 감각을 제어하는 기술로, 이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해 외골격 등의 신체 기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람의 인지 기능과 감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고전적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인데, 대표적인 예로 양자 컴퓨팅이 있다. 참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약 1만 년 동안 계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가 단 3분 20초 만에 해결했다. 앞으로 비고전적인 컴퓨팅과 5G 등의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지도 모른다. 네 번째 키워드인 디지털 생태계는 지난해에도 강조한 신기술인데 재차 등장했다. 기존의 구획화된 기술 인프라에서 벗어나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하여 인간과 기술 사이를 이어주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고급 AI 및 고급 분석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기술과 방식을 넘어서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또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급 AI 및 고급 분석은 머신러닝, 엣지 AI, AI 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 및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넘어서 이해, 학습, 예측 및 적응을 하며 스스로 가동되는 자율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2020년 사회, 문화. 2020년은 선거를 치르는 해다. 4월에 진행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찍부터 정치권의 관심이 지대하다.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 한국의 대외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역시 주목해야 할 대형 이벤트다. 그리고 8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제32회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10월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 엑스포가 두바이에서 열린다. 2020년에 주목할 만한 제도적 변화는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앞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불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안했을 때 감당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고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 곳곳에 과제가 남은 상황이다. 정부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디어 환경은 격변의 시대를 맞은 지 오래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종편 방송사의 성공이 계속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사의 위세가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다수의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TV 프로그램보다 파격적인 B급 영상 콘텐츠들이 더욱 큰 인기를 끌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워크맨, 왓썸맨 같은 예능 포맷의 유튜브 채널이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 점차 사람이 없어지는 유통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한 유통업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따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을 적용한 완전 무인 매장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의 무인 매장 아마존고와 같은 방식이다. 한편 소비자의 여가는 틈새 여가와 한 달 살기라는 두 가지 양상이 더욱 세분화 다양화되어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집 주변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주말에 가볍게 국내에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틈새 여가가 점차 더 발전할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치앙마이, 방콕 등 한 달 살기로 유명한 국외 지역에서 한 달간 거주하며 휴식을 취하고 견문을 넓히는 여행 트렌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점차 다양화될 전망이며 자신의 취향에 맞게 여가와 휴식에도 테마를 잡고 이를 다채롭게 즐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0년 소비 트렌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는 경자년인 2020년의 소비 트렌드로 Me and Myself's, 멀티 페르소나, Immediate Satisfaction, The Last Fit Economy, Goodness and Fairness, 페어 플레이어, Here and Now, The Streaming Life, Technology of Hyper Personalization, 초계인화 기술, You Are With Us, Consumer, Make or Break, Specialize or Die, 특화 생존, Iridescent OPAL, The New 5060 Generation, 58세대, Convenience as a Premium, 펠리미엄, Elevate Yourself, 업글 인간 등 10가지 트렌드를 제시하고 각 키워드 두 운을 따서 마이티 마이스라고 명명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Me and Myself's, 멀티 페르소나. 이제 나 자신을 뜻하는 myself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 즉 myselfs가 되어야 맞다. 현대인들이 다양하게 분리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와 퇴근 후의 정체성이 다르고 평소와 덕질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며 일상에서와 SNS를 할 때의 정체성이 다르다. SNS에서도 카카오톡이냐, 유튜브냐, 인스타그램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체성으로 소통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의 SNS에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쓰며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바꾼다. 마치 중국의 변건 배우가 가면을 순간순간 바꿔 쓰듯이 현대 소비자는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다. 이 가면을 학술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한다. 원래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바치는 외적 성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하고 개인화된 다매체 사회로 변하면서 페르소나가 중요한 개념으로 새삼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다양한 양상의 트렌드가 나타나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 성향에 맞는 여러 개의 가면을 그때그때 바꿔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복수의 가면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부르고자 한다.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인간의 다원성은 확장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정체성의 기반은 매우 불안정해졌다. 사회적으로는 소비자의 정체성이 과도하게 기술적으로 결정되는 부작용을 주의해야 하고, 기업들은 고객의 다원화된 정체성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에 힘써야 한다. 시사점, 큐레이션이 만들어주는 페르소나의 문제점. 앞으로 현대인의 멀티 페르소나는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까지 이를 것이다. 취향과 취미를 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이 나의 취향을 분석하고 정체성을 큐레이션해주는 단계다. 그런데 이러한 큐레이션을 편리하게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을 기반으로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취향이 기계에 의해 인위적으로 수집되고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의 취향이 기계에 의해 편향되고 그것이 더 심화되기도 한다. 결국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아님에도 몇 가지 선택을 바탕으로 특정한 취향을 강요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정치적, 상업적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데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변화.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는 기업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지는가?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술했듯이 현대인들은 채널별로 멀티 페르소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SNS의 특성을 파악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SNS 플랫폼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용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연출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SNS들은 점점 휘발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방식도 놀이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 무겁지 않고 가볍게 마음속 위로와 공감이 되는 일상 브이로그처럼 소프트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가상의 나와 실제의 나를 지혜롭게 연계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가상 공간 속에서 타인 비하를 일삼거나 비인간적인 일탈을 감행하는 행태, 온라인을 통해 과시하는 거짓 소비 욕망을 경계하고, 또 가상세계에서도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온라인 공간을 책임감 있고 자유로운 자아를 발현시킬 수 있는 마당으로 활용해야 한다.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 인간의 다원성은 확장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정체성의 기반은 매우 불안정해졌다. 따라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규정해야 하는 개인주의 시대에 원자화된 개개인들에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 견고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해줄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 나다움이란 무엇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다매체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Here and Now, 더 스트리밍 라이프. 스트리밍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을 물 흐르듯이 재생하는 기술을 일컫는데, 굳이 내려받아 소유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트리밍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이 삶의 모든 면에 스트리밍을 적용하고 싶어 한다. 첫째, 거주 공간을 스트리밍함으로써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고 총체적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한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고 싶은 기간 동안 다양한 컨셉의 공간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보는 것이다. 둘째, 전문가의 추천을 구독하는 방식으로 취미나 여가 활동도 스트리밍한다. 즉, 나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추천받고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배달받는 형태를 취한다. 셋째, 빌려서 경험한다. 다양한 선택지 중 무엇을 살까 고민할 필요 없이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빌려서 써보는 것이다. 스트리밍 라이프의 확산 배경으로는 욕망은 부풀었는데 충족할 자원은 부족한 젊은 세대가 정주하지 않고 부유하는 노마드 라이프를 실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이 상품, 서비스, 공간, 경험 등을 소유하는 삶에서 스트리밍하는 삶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도 배경 중의 하나다. 상품과 서비스가 한 번의 구매로 끝나지 않고 스트리밍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들에게 고객의 구매 여정 전체를 관리하는 관계 중심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시사점, 관계를 파는 시대. 소유보다 경험을 선호하는 세대가 소비시장에 편입될수록 스트리밍이 가능한 대상과 형태는 계속 확장될 것이며, 집까지 스트리밍하는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사고의 문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판매 중심에서 고객 관리 중심으로의 사고 전환이 중요하다. 소유 라이프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면 이후의 관리는 1차적으로 소비자의 몫이었다. 하지만 스트리밍 라이프에서는 소비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트리밍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스트리밍에서도 기업과 관계를 맺은 소비자의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스트리밍이 가능한 대상이 고가의 내구 소비재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품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스트리밍된 제품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훼손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적절한 매뉴얼과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는 소비자의 매너도 필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닌 개별 소비자를 위한 큐레이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소유 중심의 경제에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최종 고객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대부분 유통회사들이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리밍 라이프 시대의 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스트리밍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추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소비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 서비스가 차별화 전략이 되어야 한다. 소비자 이동에 쿨하게 대처하기. 네 번째로 스트리밍을 중단하고 싶은 소비자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계약 취소를 번거롭게 하는 것은 브랜드에 대한 기억만 나빠질 뿐이다. 언제든 떠날 수 있어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돌아온 소비자를 반기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돌아온 고객을 신규 고객처럼 대우하기보다는 잊지 않고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2020년은 스트리밍 라이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다를 유영하는 소비자에게 흥미로운 길을 안내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테크놀로지 오브 하이퍼 퍼스널러제이션, 초개인화 기술.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한다. 초개인화 기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개인의 프로파일을 개발한 후 해당 프로파일에 관련 콘텐츠를 입력하고 제품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기술의 특징은 모든 개인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더 자세히 접근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개별 소비자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초개인화 역량은 제품과 서비스의 전체 제조 과정에서 소비자의 데이터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하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편 아마존은 0.1명 규모로 세그먼트를 한다라는 말처럼 디지털 세계와 소비자는 한 명의 고객이 아니다. 한 명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드러내는 개인화를 위해 기업은 고객 접점에서 분석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초개인화 기술은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고유한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꿰뚫고 있다는 사실은 불쾌감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산업 육성, 소비자 편의의 균형을 맞추는 해안이 필요하다. 어쨌든 2020년 초개인화된 시장을 긍정적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담론들이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시사점,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 초개인화. 초개인화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은 더 이상 하나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은 한 사람의 소비를 넘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나를 찾아낼 것이다. 이는 고객을 더욱 풍부한 영역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정보 탐색으로 인한 시간과 자원을 아껴주고 다양한 고객 경험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고객과 브랜드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개개인에 맞는 추천 기능,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는 자동화와 취향 및 주문 예측으로 사용자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어두운 그늘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1950년대 마틴 하이데거는 다가오는 기술혁명의 파도는 인간을 꼼짝 못하게 넋을 빼놓고 눈을 멀게 하고 현혹해 특정한 아이디어가 어느새 유일한 사고방식인 양 받아들여지고 실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 분석이라는 기술 실현을 통해 초개인화가 가능해지면서 하이데거의 예측이 21세기에 와서 실현되고 있다. 멀티페르소나 키워드에서 설명했듯이 초개인화 큐레이션이 소비자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성해 나갈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실상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가파, GAFA,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베스, BATH,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극소수 파워 유저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의 활용을 주도하고 있고,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를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며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당연히 소비자를 더 잘 이해하고 더욱 우수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어 선순환이 이루어지므로 강자를 더욱 강자로 만들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가 데이터와 기술 영역에도 적용돼 데이터가 기업들에게 신처럼 시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권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개인의 생활에 깊이 침투해서 지금보다 더 정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데, 이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시장경제 논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관련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사치스러운 측면도 있다. 소위 개망신법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의 데이터 3법의 규제 때문인데, 국내 데이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냐 통제냐, 소유냐 공유냐, 개방이냐 폐쇄냐 같이 초개인화 기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이 개입되며 찬반 양론도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산업육성, 소비자 편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숱한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빅데이터와 AI 활용을 통한 초개인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은 분명하다. 기술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시작한 시대, 2020년 초개인화된 시장을 긍정적으로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담론들이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이어러 디선트 58, 더 뉴 5060 제너레이션 58세대. 대한민국 소비시장에 새로운 세대가 부각되고 있다. 한때는 노년으로 불리며 소비자로서 존재감이 약했던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한 5060 세대가 신중년층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기승전결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전성기라는 이들을 58세대라고 부를 수 있다. 58세대의 OPAL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 Old People with Active Lives의 약자이며 동시에 베이비 부머를 대표하는 58년생 개띠의 58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뽐내는 다채로운 행보가 모든 보석의 색을 담고 있다는 58의 색을 닮았다는 의미를 담아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5060 신중년 소비자들을 58세대라 명명한다. 이들은 오랜 기간 매어있던 직장을 떠났지만 다시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하고 나이 들수록 매 순간이 소중하다며 활발한 여가 생활을 즐긴다. 또한 젊은이들의 취향과 브랜드를 쫓으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관련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58세대는 다양하면서도 까다로운 소비자 집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큰 글씨에 사용하기 쉬운 기능으로 접근하는 방식만으로는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은근하게 배려하는 세심함으로 세분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튼 인터넷과 모바일을 젊은이들만큼이나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사회의 주축으로 등장하는 58세대가 정체된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시사점. 58세대는 경제성장률 10%대의 고도 성장기에 청장년기를 보낸 사람들로 대한민국 인구의 28%를 차지하며 보유 자산 또한 가장 많다. 새로운 기술의 탄생기와 같이 하면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도 익숙하다. 밀레니얼 세대 자녀들과 유사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이들은 스스로를 조금 더 나이든 3040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젊은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퇴직 후에도 자녀 세대와 교류하며 도심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밀레니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변화에 따른 전염성도 크다. 가족관계나 절약 등 가치관에서는 여전히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로서의 5, 60대가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관점은 이제 버려야 한다.
소비자로서 58세대는 사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집단이다. 물론 58세대가 모바일과 밀레니얼 라이프에 익숙하다고 해서 완전히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새로움에 익숙해지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과 불편함은 여전히 변화의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이용이 현재만큼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58세대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삶과 동일한 욕구의 연장선상에서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MIT 에이지랩의 창립자 조지프 코글린 교수는 이와 같은 전략을 할리 데이비슨의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의 오토바이 제조사 할리 데이비슨은 자사 고객의 평균 연령이 50세에 이르자 체구가 작은 사람, 즉 여성뿐 아니라 노인도 즐겨 탈 수 있도록 안장 높이를 낮추고 손으로 간편하게 조작이 가능한 제어판을 달았다. 대대적인 시니어 마케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배려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노인을 위한 산업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58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일상의 행복과 편의를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 사실 58세대의 입장에서 중년과 다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노후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싶어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노동을 계속하며 일자리 부족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반드시 사회적 인정이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한 가지 품는 것은 젊고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사는 열쇠가 된다. 더불어 한 사람의 꿈은 그의 아침만 밝히는 것이 아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을 유독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백발을 늘어뜨린 김칠두 씨와 같은 시니어 모델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박막리 할머니, 4달러 아저씨가 된 배우 김영철, 야동순재에서부터 꽃할배까지 꾸준한 인기를 구가하는 이순재와 같은 시니어 셀럽은 노인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고 세대 간 단절이 극심한 사회에서 소통의 갈증을 채워준다. 이처럼 활기차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58세대의 모습은 함께 100세 시대를 살아갈 후배 세대에게 귀감이 되고 대한민국 세대 간 소통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